안녕하세요. 최규익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야겠죠? 저는 최규익 변호사로 비바로스쿨, 엘리트 문과를 위한 과학상식, 그리고 잘나가는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계약 상식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비바로스쿨에 장대하게 적어두었던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짧게 핵심만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느끼고 많은 동기들과 후배님들의 공부 모습을 보고 코칭해주면서 경험하며 직접 알게 된 것들입니다. 사실상 비바로스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반드시 동영상으로도 촬영해달라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서론, 총론,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선택법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왜 합격을 위한 공부법을 익혀야 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유명한 말이죠. 이는 공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것들은 뻔합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이 아닌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로스쿨생이 있으면 100가지의 공부법이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이는 각자의 환경, 강점, 약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공부 단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기존 공부법들은 이미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극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부법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이들이 애초에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격을 걱정하는 우리 비최상위권 학생들은 공부 단계가 다른 그들의 공부 방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내신이 최상위권이었던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 내내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심지어 결혼 생활도 유지해가면서 내신이나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나 변호사 시험 모두 적절한 상위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모의고사 점수가 발표된 이후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 걱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워낙 공부를 안 해서 등수가 조금씩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이런 저를 가장 가성비 좋게 로스쿨 생활을 즐긴 사람이라고들 부릅니다. 가성비, 변호사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가장 가성비 좋게 1700등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가? 합부를 가리는 시험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1700등 안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변호사 시험은 기본만 갖추면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등수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렵든 쉽든 시험 범위가 어떻든 등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위권에 들지 못한 3분의 2에 불안에 떠는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공부가 아니라 이런 안정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안해하셔도 결국 대부분이 초시의 경우 약 70%의 확률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내내 특히 3학년 시절 1년을 벌벌 떨면서 책만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즐길 것 즐기면서 오직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에서만 누릴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을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라이센스의 최대 장점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라이센스를 들고 최대한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려면 대한민국 로스쿨이라는 이 기회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주변에 득식을 거리는 바로 지금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 좋은 시기를 최신 판례집과 암기 노트를 붙잡고 그것만 달달 외우면서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법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서 말한 안정적인 기본이 된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았듯 우리가 로스쿨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공부 방법론들이 최상위권들을 위한 것들이다 보니 이렇게 합격이 불안한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론이 없었고, 이를 위해 제가 책을 썼고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 강의를 들을 필요 없는 학생과 이 강의가 특히 도움이 될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을 필요 없는 학생들은 이미 꾸준히 상위 20에서 30% 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은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체화가 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의 막대한 분량도 단순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암기의 천재분들 역시 이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 외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특히 도움이 될 학생들은 나머지 떨고 있는 3분의 2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 2학년 내신은 괜찮았고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다 생각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보니 성적이 시원치 않은 학생분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기존의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을 인재의 자질로 생각하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암기한 것을 쏟아내는 테스트를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드라마에서도 법전을 찢어 먹어 외워가며 공부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로스쿨 학생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시대에 모든 것을 암기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외운 지식 테스트 일색이었던 시험들이 하나둘씩 적성 테스트로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인재상은 빠른 시간 내에 배우고 정보를 찾아낸 뒤 그것을 이해하여 문제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까지 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변호사의 자질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 내용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 고민의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변호사 시험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표현하곤 합니다. 끝없는 암기로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으면 한없이 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먼저 밑을 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법리는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로스쿨에서 수없이 배우고 외우는 법리들은 판단 기준이라는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조문이든 판례든 우리가 배우는 모든 법리들은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함수, 즉 공식입니다. FA는 B 혹은 알고리즘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학 공부를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요건과 효과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실제 공부를 할 때에는 법리를 이런 함수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외워야 할 글자들의 나열이고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법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 기준입니다. 즉, 우리는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로서 법리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외워서 판례는 이러이러하다는 입장이다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함수를 끌어다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목적이자 법학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교과서에 수도 없이 나열된 법리들 중 어떤 법리가 FA는 B를 나타내는 판례이고 어떤 판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어떤 판례가 이를 단순 적용한 것인지 구분이 갈 것이고 이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 문제 해결은 다음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추리고 문제가 될 만한 주제, 청구권, 제도 등을 찾아내고 판단 기준, 즉 법리들에 따라 청구권이나 제도 등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과정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이 과정들이 법학 문제의 요소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공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험가에서 가장 유명한 공부 방법론과 관련된 속설이죠. 객관식이 변호사 시험 합격에 가장 중요하다는 수험 통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 점수로 환산이 되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 점수에 몰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원점수가 그대로 총점에 들어가게 되는 객관식이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너무 객관식에 매몰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상향 평준화된 합격 커트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객관식 점수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객관식 점수는 표준 점수로 환산되진 않지만 사례형, 기록형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역시 평균 점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종형 곡선을 그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량이 있다면 극단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은 잘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 비교적 안정적인 합격 라인이자 우리의 현실적인 도달 목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상위 20에서 30% 정도 되는 학생과 자신의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을 못 본 학생들은 90개 근처, 적당히 잘 본 학생들은 110개 근처입니다. 몇십 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사례 기록 점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점수라서 어차피 다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고 알면서 애써 무시해 오던 그 사례 점수가 많게는 100점도 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래도 객관식에 올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식 대비 공부를 하는 모습의 대부분이 객관식 점수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3학년이 되어서 객관식에 목숨을 건 많은 학생들은 보통 사례형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미친 듯이 객관식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례형 기초가 돼 있어야 객관식 성적이 잘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단언컨대 안정적인 변호사 시험 합격은 안정적인 사례형 실력에서 나옵니다. 이는 변호사 시험 객관식이 단순히 외운 성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낮은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조차도 사례형과 똑같이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물론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필수적이며 다음 관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시험 객관식이 의외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에서 시간 안배 연습, 그리고 각 챕터별 출제 비중의 파악,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어서 객관식 기출 문제를 안 봤을 경우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반복되어 기출되어 나오는 주워먹는 지문들의 파악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5개년 변시 기출 혹은 3개년 변시 모의고사 기출 정도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그것도 많고 3개년 변시 기출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보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 이상 기출 문제를 뜯어보는 것은 과하고 기출 지문들만 모아 외울 문장들을 줄줄이 나열해둔 책을 보는 것은 더 과합니다. 여기서 과하다는 의미는 모의고사 기준 90개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하라는 말이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리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90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기본 법리 이해부터 안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로 지엽적인 객관식 지문들만 외워봤자 앞서 본 3번, 즉 주워먹는 지문들 정도만 추가적으로 정오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의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의 등수가 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담컨대 기본적인 법리 이해만을 바탕으로도 모의고사 기준 100개 이상, 변호사 시험은 110개 이상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모의고사와 변호사 시험의 기준을 따로 둔 이유는 출제 경향 때문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모의고사보다 지엽적인 지문들이 아닌 주요 법리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법리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였다면 변호사 시험에서의 성적이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6, 8 신모 중 어느 한 모의고사에서의 경향을 믿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공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11기 때에도 8모였나 10모였나 해서 형사법에서 최신 판례가 번복이 되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의 성공 혹은 실패 경험으로 최신 판례만 주구장창 외웠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철저히 주요 법리들을 심화하여 출제한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피를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본 주요 법리 이해 중심의 학습은 정말로 객관식 점수 향상에 여러분들이 하는 객관식 공부보다 주요합니다. 제가 학업 코칭을 해준 한 학생은 8모와 10모 사이에 객관식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서 객관식 성적이 20개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120개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고난의 암기가 필요한 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대인 학생들은 이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초 법리들만 가지고 객관식 성적이 나오냐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객관식 문제 출제 시 고려하는 지문 구성의 과학 때문입니다. 극히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문제는 보통 한 챕터에서 5지문을 뽑아서 만듭니다. 5개의 지문 중 3개 정도는 기초적인 법리 또는 그 법리를 단순 적용한 판례들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2개는 극히 드문 예외 정도 되는 판례와 모두가 난생 처음 보는 판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기초 법리들만 제대로 익혀도 기초 지문 3개 중 답이 있을 경우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잘 모르는 2개 지문에 답이 있는 경우 50%의 확률로 찍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지문이 답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나머지 4개 지문이 모두 기초 법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출제자라면, 교육자라면 주요 법리를 답으로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더 그렇습니다. 공개되고 낱낱이 파헤쳐지는 역사에 남는 작품에 시덥잖은 지엽적인 지문을 모르는 게 정상인 이상한 지문을 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 만점 방지용으로 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건 틀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놓치고도 110개 이상을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객관식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2개 지문의 존재 때문에 내가 그걸 읽었는데 내가 외운 판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제대로 알고 푼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온갖 지엽적인 지문들을 다 머릿속에 쑤셔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구성의 과학을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닌데 도대체 왜 다 맞아야 되는 것처럼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문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주요 법리들만 제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법리 이해 없이 5지문 모두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온갖 판례들을 미친 듯이 외우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3학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는 공부가 괴로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로스쿨 생활 3년을 내내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휘발성도 매우 강하기에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면 실질적 효용도 떨어집니다. 결정적으로 기본 법리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지엽적인 판례들만 외우고 있으면 뼈대 없는 순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초 법리를 단순 적용한 판례조차 지문에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판례로 인식해서 다 틀립니다. 판례를 모르면 문제를 아예 못 푸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례형에서 통백을 내는 학생들의 학습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법리는 실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지 외워야 될 글자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했다면 모르는 판례가 출제되어도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사례형과 객관식 모두 점수가 자동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법학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든 강사님이든 수험에 정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맞추는 것은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합격이다. 여러분의 모의고사 객관식 점수가 90개를 넘지 못한다면 이것부터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챕터나 내가 자주 틀리는 챕터의 경우 기본서를 꼼꼼히 보자는 것입니다. 암기장으로 이미 갈아탔다면 암기장도 괜찮지만 암기장과 연계된 강의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암기장은 말 그대로 외워야 하는 알맹이들만 나열해 둔 것이고,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알맹이들을 꿰어야 합니다. 다양한 거 아니냐고요? 김 빠진다고요? 제가 기본서를 꼼꼼히 보자고 표현한 말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법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모든 서술을 똑같이 암기하는 것을 가장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험서와 암기장의 판례 나열들만 보는 학생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은 들어도 흘려보내고 외워야 될 판례 하나하나만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흐름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알고리즘의 흐름 그 자체가 법학 문제 풀이 로직입니다. 판례 문구만을 득달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런 체계들이 글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암기장은 법리들만 단순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리들의 단순 나열이 아닌 실제 사회에서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떤 취지로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법리인지, 기본 원칙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예외의 예외가 생기는지와 같은 법리들의 사용처, 흐름, 체계를 익히고 서로 다른 법리들이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서를 읽을 때 이 법리들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득달같이 같은 비중으로 외워온 상당수의 판례들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단순 적용한 판례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의 예외가 언제 등장하는지만 익히면 됩니다. 무작정 기본서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 조문과 판례는 기초 법리를 설명하는 판례, 기초 법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판례, 청구권이나 제도가 경합할 때 어떤 녀석을 택해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법리가 어떠한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리인지에 대한 스토리 서술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수험서에는 빠져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이 판례를 안 외웠으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챕터당 이러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들이 사례 기록형 문제에 사용되는 기초 주요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주요 법리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객관식은 물론 사례형, 기록형 고득점까지 이어져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객관식 시험이지 사례형 객관식이 대부분인 변호사 시험에서는 특히나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사례형, 기록형을 못하는 학생이 객관식만 잘해서 합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힘듭니다. 기초를 잡아 사례와 객관식 실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노력이 덜 들고 오래 유지되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서를 꼼꼼히 보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기초 주요 법리와 그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서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나머지 외울 필요 없는 판례들은 보통 박스 처리되어 모아져 있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해서 아예 박스 하나를 따로 떼어 할애해둔 판례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꼼꼼하게 법리 전개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법리가 왜 생겼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 서술을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서를 잘 읽지 않으시고 읽더라도 정반대로 본문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박스에 있는 지엽적인 판례들만 외우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박스에 모아져 있는 판례들은 대부분 A일 때는 B이고 C일 때는 B가 아니다 라는 기본 법리를 단순 적용한 A-일 때도 B더라 혹은 C-일 때로 B가 아니더라 정도의 판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판례들을 똑같은 정도로 파고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중요한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법리가 실제 세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법리인지 어떤 경우에 이 법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연역 부분입니다. 교과서에는 대부분 나와 있지만 아무도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은 대부분 언급하시지만 그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험 적합적이지 않다. 왜 저런 걸 수업하냐? 라며 딴짓을 시작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법리를 익혀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다른 말로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등장할 때 이 법리를 씁니까? 이것이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 해설이 적혀져 있는 사례집만 봐서는 이것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익히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풀이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외운 판례는 있는데 이걸 이때 쓰는 게 맞는지를 모릅니다. 왜 생긴 제도고 왜 생긴 법리인지 한번 스쳐 지나가며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스토리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의 취지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하겠지 하는 감으로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제도들 간의 비교 형식으로 지엽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러한 감으로 찍기가 힘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소송법들에 많죠. 앞서 말한 대로 주요 법리들 위주로 공부하면서 생긴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백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제도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고 이 이유가 바로 제도의 취지이고 그것이 중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재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겠습니까? 이전 제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출제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시험은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 교수님들은 그 제도를 실제로 만드는 데 관여하신 분들입니다. 중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 시험이 아니라 실제 그 제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답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들은 암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5개 선지를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들인 것 뿐입니다. 그걸 뭐하러 다 외웁니까? 교과서에서 스토리 한번 읽어봤다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역대 변호사 시험 객관식 기출 중 가장 쪼잔한 암기 문제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제7회 변식 공법 객관식에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1에서 4호와 제3항의 1에서 4호를 달달 외워서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슷비슷한 조문들이 왜 나열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동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라는 규정입니다. 다 아는 조문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법에 있다고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랑 한 번이라도 서류 업무를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가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외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이미 했고 아직 결과를 못 받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미 비슷한 사건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또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를 공부할 때 이런 취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셨다면 이 두 가지 예외 시나리오,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취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문제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를 물어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 청구를 이미 한 이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의 얘기를 논하는 지문들을 제거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이미 행정심판 제기를 받았기에 이걸 뭘 또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지문을 체크하면 됩니다. 모든 지문이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제18조 제2항, 제3항의 8가지 내용들을 모조리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속어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객관식과 관련된 유명한 소형 통념 중 하나를 보고 가시죠. 최신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통설입니다. 최신 판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 머릿속에 가장 신선하게 각인되어 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신 판례가 중요 법리의 수정이라면 이미 수업 시간에 크게 다루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험서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게 하이라이트되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겹도록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법리의 수정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응용에 불과하여 기존 법리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본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초 법리에 이해가 된 학생들이라면 그 최신 판례를 몰랐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안정적인 상위권인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상위권은 아니겠죠?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어쨌든 이런 친구들에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야, 이번에 최신 판례 엄청 많이 나왔지? 하고 자랑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그게 최신 판례였어?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이 여러분들보다 좋을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에도 법리는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문제 해결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내가 외운 법리와 일치하는지 지문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주요 법리들을 이용해서 지문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은 나 이거 외웠어가 아니라 그렇겠지, 혹은 이건 좀 그런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달달 외운 문장을 지문과 한 글자 한 글자 대조해가며 뜯어보며 그 일치 여부를 비교해가는 방식보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체화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이게 맞는 소리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시간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빠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객관식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객관식 문제는 거의 항상 25분씩을 남겨가며 문제를 풀었고 항상 제일 빨리 문제를 다 풀고 엎드려 자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례형입니다. 앞서 본 법학 문제 풀이 과정 중 판단 기준들에 따라 청구권이나 제도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즉,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가끔 어떤 청구권이나 제도가 문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항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건 대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형식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이 사안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극명하게 갈리고 등수 상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외우지 않는 이상 논리적 문제 해결은 단순 암기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에서 등수를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쓸데없이 객관식을 올리자고 하면서 지엽적인 객관식 지문들과 해괴망측한 판례들을 외우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변호사 시험은 너무 괴로운 시험이라며 절망하며 결과적으로 실력 향상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례형 문제풀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과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런지 제가 보기엔 법학 사례형 문제풀이는 공학 문제풀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한 단 한 단 논리 단계를 밟아가며 풀어나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고 결론적으로 구해야 할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판단 기준, 법리, 원칙, 공식에 초기 조건들을 대입해서 문제에서 결론까지 한 단 한 단 밟아 나가며 한 줄 한 줄 부분 점수를 주워 먹는 것입니다. 외운 판례 하나 때려박아서 그거 하나 점수를 챙겨가는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논리의 연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초기 조건으로 A가 주어지고 D를 구하라고 합니다. A를 적용할 수 있는 함수 F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B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B라는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함수 G를, 그 다음 H를 떠올려서 단계 밟아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D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 점수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단계적 논리 형식 구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교과서를 읽는 눈이 바뀝니다. 책에 적힌 그 하나의 판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법리가 언제 필요하고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법리와 그들의 연결 논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쟁점들을 찾으려고만 노력합니다. 저는 쟁점을 찾는다는 널리 쓰이는 수험 용어가 많은 이들의 수험 생활을 망쳐놓았다고 확신합니다. 법학 문제 해결은 쟁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논리 흐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없으시니까 개별 쟁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몸에 익으면 추가적으로 지엽적인 판례들을 무지막지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모르는 판례가 출제되더라도 통백을 내지 않고 충분히 상위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으실 아주 쉽고 간단한 예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집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았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이행지체를 한 것 같은 상황이다. 상대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제 이 초기 조건들을 이용해 구해야 하는 결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출발을 해보시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초기 조건은 해약금 해제를 검토하라는 단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요건들의 나열입니다. 1. 계약금을 교부했나? 2. 다른 약정이 없었나? 3. 일방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가? 4.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했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했나? 이것들을 기재하는 것이 바로 함수를 법학 답안지에 쓰는 방식입니다. fx를 풀어서 써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 주로 문제되는 3번 요건이 문제라고 합시다.
일방이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fx라는 함수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작은 gx라는 함수입니다. 이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 즉 판례 문구를 적어주고 판례에 의하면 이행 착수를 안 했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다시 fx로 돌아와서 소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해약금 해제는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걸 찾을 때입니다. 해약금 해제가 안 먹힐 때 2차적으로 검토할 만한 다른 해제 방식이 있습니까? 있죠. 문제에서 이행지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새로운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 해제에 관한 함수입니다. 쭉 써주면 됩니다. 1.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나? 2.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 최고로 했나? 3.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나? 4. 채권자가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도달을 했나? 그럼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요건에 대한 또 다른 쟁점이 튀어나옵니다. 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함수를 또 쭉 써줍니다. 이행기에 이행 가능함에도 이행을 게을리했고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있는가? 주로 5번째 요건이 문제되니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함수를 등장시킵니다. 또 써주면 됩니다. 판단 기준으로 판례 문구를 써주고 이 판례에 따라 판단을 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결과를 들고 다시 이행지체에 관한 함수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문제에서 출발해서 결론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계 판단 기준들을 적용해 나갑니다. 이러한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계마다 부분 점수들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답안지와 좋은 사례집에는 이 흐름과 논리 단계들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수의 학생들의 답안지는 어떻습니까? 1. 문제의 소재, 2. 쟁점 1, 3. 쟁점 3, 4. 사안의 해결. 앞에서 대충 봐도 너댓 개의 논리 단계와 판단 기준들이 등장했었죠? 다 어디 갔습니까? 달랑 2개 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외운 판례를, 판례 쟁점을 찾은 뒤에 외운 판례를 답안지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논리 단계에 배정된 점수들은 모두 놓쳤습니다. 사례집 목차도 그렇다고요? 해설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해결에 나머지 논리 단계들과 그에 대한 적용이 자연스레 녹아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례집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쟁점 1과 쟁점 2만 써놓고 나 이 문제 쟁점 맞췄어 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점수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점수 배점이 크죠. 그래도 나머지가 30% 이상은 됩니다. 점수의 30%를 버리고 시작했는데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누락된 논리 단계들만 주워 먹어도 사례 점수는 수직 상승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논리 단계가 많고 복잡한 큰 문제에서 단계적 논리적 문제 해결을 하면서 판례를 몇 개 아예 통으로 빼먹은 학생이 판례를 다 쓴 학생보다 총점이 높은 경우가 생깁니다. 판례에 큰 점수가 배정됐더라도 그리고 그 판례를 썼더라도 거기에 배정된 점수를 다 주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워먹은 논리 단계 점수들이 판례 점수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버린다는 얘기도 그나마 쟁점들을 모두 찾아서 맞췄을 때의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사고하지 않으면 뒷단계 쟁점들은 떠올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금이라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뭘 써야 될지 몰라 아예 통백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쟁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문제에서 출발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려 하므로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문제에서 출발해 관련 조문이라도 찾아 쓰고 더 재밌게는 모르는 판례의 빈 공간을 판례를 지어 쓰면서 점수를 받아갑니다. 논리적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모르는 판례가 있는 경우 그 논리의 빈 공간을 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사고방식 하나만 차이 날 뿐인데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통백을 내지 않고 뭐라도 써서 점수를 주워 먹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례집을 보시겠죠? 사례집을 볼 때 이러한 논리의 흐름과 연결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사례집도 교수저 사례집을 강력 추천하고 다니는 주된 이유입니다. 거기에 적힌 연결과 흐름이 이해가 잘 안 가면 교과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연결과 흐름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인식했으면 이제 시작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례집을 볼 때도 쟁점 1과 쟁점 2에 들어갈 여러분이 시험지에 외워서 복붙할 예정인 판례 법리들만 보고 있으실 겁니다. 그건 교과서에서 다 배운 건데 왜 그걸 사례집에서 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서 초기 조건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면 논리의 흐름에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는 함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자가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비특이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함수의 활용 모습을 보는 것이 그 함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어 보았으면 내가 기억 못한 쟁점 판례가 아니라 내가 빠뜨린 논리의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머릿속에 연결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걸 캐치하지 않고 나 이 판례 몰랐네 하고 그 판례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의 사례 실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문제를 논리 단계를 거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은 쟁점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논리 단계를 빼먹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법학 문제는 공학 문제 풀이와 비슷하다고 했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공학 문제는 중간 논리가 끊기면 다음 단계로 아예 넘어갈 수 없지만 법학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논리를 빼먹고 결론만 써도 내가 보기엔 그럴싸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논리 단계가 잘 서술되어 녹아있는 사례 답안지를 보아도 별 느낌을 못 받고 흐름 없이 쟁점 알맹이만 툭툭 던진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며 동일한 답안지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법리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앞서 객관식 공부법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에도 교과서 본문에 서술된 주요 법리를 설치하는 판례들 위주로 이해를 해야지 뼈대가 잡힙니다. 무턱대고 다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상황,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쟁점을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그 원칙과 예외들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앞서 본 대로 이럴 땐 이 청구권 제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갈림길 표지판이 되는 판례와 이럴 때 이렇게 판단하는 법리 설치와 그 예외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리를 단순 적용한 수많은 판례들은 뭐 그렇구나 하고 고개 한번 끄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판례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 긴 문구를 다 외울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그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 요건과 결론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캐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FA는 B라는 판례를 써야 된다면 대충 A와 B만 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야겠죠. 키워드만 쓰면 된다는 교수님들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한 두 문자를 외워서 판례 문구를 조사까지 줄줄줄 나열하는 것이 키워드 서술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기록형입니다. 기록형 시험은 법학 문제 풀이 과정 중 문제가 될 만한 주제, 청구권, 제도 등을 캐치해내기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사례형의 핵심인 판단 기준들에 따라 가부를 판단하는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역시 다루어집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시험이자 변호사 시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기록형이 각기 매우 다르므로 과목별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법 기록형은 부담이 적습니다. 일단 기록형을 위해 따로 공부해야 할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례형 문제랑 별 다를 게 없는데 단지 기록을 줄 뿐입니다. 내가 공법 기록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법 기록형을 못하는 건지 그냥 공법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말이죠. 청구 원인 검토 틀과 청구 취지 유형 몇 개, 그리고 각 문서별 형식적 기재 사항들만 외우면 끝입니다. 행정소송 소장의 청구 원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살짝 사례형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 틀 잡기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헌법의 경우 아예 청구 취지와 형식적 기재 사항 외에는 사례형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공법 수업 시간에 배운 기초 법리의 적용입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학생들의 공부량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청구 취지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개판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의 아름다운 점이죠. 상대적으로 덜 개판이기만 해도 여러분도 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점수인 형식적 기재 사항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민사기록형입니다. 민사기록형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청구 취지와 요건 사실이라 대답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단언컨대 민사기록형의 핵심은 청구권 찾기입니다. 청구 취지, 요건 사실을 깊게 파고드는 것은 기본이 다 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출 분석과 이런저런 곳에서 주워들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기록형 문제 출제 위원분들은 청구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지 이 청구 취지를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는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실제 세상의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청구권입니다. 청구 취지는 막말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방법 정도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민사법의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청구권이 문제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이지 그걸 문장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 점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청구 취지의 전체 배점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다들 온갖 청구 취지 암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청구 취지는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만 몇 번의 연습으로 익혔으면 됩니다. 이것도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직접 써보면서 문장 구성을 체화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사 좀 이상하게 썼더라도 청구 취지는 부분 점수가 꽤 많습니다. 결론에 대한 내용이 맞다면 청구 취지는 아무리 틀려도 부분 점수를 반절 이상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어순이나 조사를 잘못 쓴 것일 테니 말입니다. 내용이 맞다면 한국어 문장 구조가 바뀌어봤자 얼마나 크게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청구권을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점수가 전부가 통으로 날아갑니다. 청구 취지 10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 30점이 증발해버립니다. 청구 취지를 못 외운 경우 부분 점수 5점 깎이고 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기록형은 변호사 시험 중 가장 잔인한 과목입니다. 제가 앞서 변호사 시험은 학생들 간의 차이, 그리고 매번 시험 문제 출제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수 변동이 크게 생기지 않는 잘 구성된 시험이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그 예외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등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과목이 바로 민사기록형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30점 혹은 그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실수는 청구권 찾기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록형은 왜 이 청구권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청구권을 잘못 선택한 경우 부분 점수도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험이죠. 그래서 이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교과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기록형 문제집이나 요건사실론책이 아니라요. 그리고 청구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안,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청구권들이 문제될 수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요건사실론 책에 있는 청구권들만 보면 안 됩니다. 요건사실론 책에 나오지 않는 청구권들도 기록형 시험에서 마구 등장합니다. 당연하죠. 앞서 출제위원들은 청구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청구 취지나 요건 사실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도 요건 사실론 범위로 한정되지 않죠. 기록형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사실 표만 달달 외우는 학생들은 그 사고에 갇혀서 그 표 밖의 청구권을 기록형 시험에서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청구권들을 떠올리고 검토해야 하는지를 연습하실 때 크게 계약관계, 소유관계, 점유관계로 나누어서 이 순서대로 분석을 하시면 찾기가 조금 수월하고 빼먹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떠올려 봤는데 모르겠으면 이제 그건 확인 소송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청구권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을 모조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중복소송이나 기판력 등 소송법상의 문제죠. 이거는 30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리들은 원래 중요한 법리들입니다. 다 앞서 말한 주요 기본 법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할 것은 아니고 기록형 시험을 앞두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청구권을 제대로 찾은 것을 전제로 알맹이를 채워야겠죠. 청구 원인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요건 사실들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로 멋들어진 목차를 잡겠다고 시간을 잡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논리적인 왁구를 짜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건 사실 표를 앞만 외웠어도 막상 쓰려면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항변과 그에 대한 방박을 뭉개서 한 번에 청구 원인에 몰아쓰는 경우 더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막상 쓰려니 헷갈립니다. 거기다 요건 사실론에 없는 청구는 어떡합니까? 얼른 민법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해당 청구권의 요건을 조문 혹은 기억 속의 판례에서 찾아서 비비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청구권 하나라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이 청구 원인 부분을 채점을 어떻게 하실까요? 요건 사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줍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사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님, 교수님, 강사님들이 작성한 모범 답안을 보시면 내용 순서와 기재 정도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형은 난이도가 무척 높아 대부분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써도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진 게 없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서술은 되도록이면 짧게 치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록에 다 주어진 얘기인데 그거를 몇 줄씩 줄줄이 베끼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찾았고 이게 요건 사실이다 정도만 표기하면 되지 그걸로 분량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 내용에 있는 거 베낀 부분에 차별화된 점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그 시간과 정력을 아껴서 꼼꼼히 청구권을 찾고 판단을 내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기록형 답안지 10장씩 쓸 때 달랑 6장 쓰고 120점을 넘기는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기록형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기록에 이 문구가 나오면 이게 문제되는구나. 이게 문제될 때는 답안지에 이 법리, 이 문구를 써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암기와 연습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별도의 기록형 지식이라고는 각 서식별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는 알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례형에서도 제일 중요한 증거법이 기록형에서 조금 더 중요해질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법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관점에서 선택법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언컨대 변호사 시험 합격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선택법 선택을 할 때 오직 표준 점수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월 전략입니다. 물론 취업을 할 때 나 이런 특이한 선택법 공부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부터가 문제인데 왜 벌써 김칫국부터 마십니까? 합격을 해야 취업을 합니다. 저도 경제법과 노동법 과목을 수강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표준 점수를 위해 국제거래법을 선택했습니다. 국제거래법과 관련하여 이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논거는 꽈락이 많은 과목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꽈락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시험도 쉽고 시험 범위도 적으니까 국제거래법이 유명해진 것이죠. 꽈락이 많다는 얘기는 가장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일수록 유리합니다. 이러한 선택에서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노동법 선택이 그러한 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변호사 시험 대비가 될 수준의 수업을 수강한 경우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수강 시 투입해야 하는 시간만큼조차 선택법 공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괜찮은 선택법 수업이 있고 그 수업이 충분히 퀄리티가 괜찮다 싶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기간에 컴팩트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한 기억이 시험장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같이 수업을 들은 동기들밖에 보이질 않으니 자신감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시험은 전국 단위 상대평가입니다. 내 주변이 아닌 전국을 보셔야 됩니다. 수업을 함께 수강한 동기들이 모두가 최고의 표준 점수를 챙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법 선택은 보통 3학년이 되고 나서들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2학년 2학기쯤에 선택을 하고 1회 독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분량인데 1회 독이라도 더 해두시면 바쁜 3학년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두어야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부터 바로 온전히 전 과목을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을 했으면 제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선택법 걱정만 하고 공부는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씩이라도 억지로 나를 잡아서 기출문제라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추린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